안녕하세요. 라이언킨즈의 연아입니다. 오늘은 동성애는 페미니즘을 타고 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홍석천 씨는 동아시아에서 동성연애자의 아이콘으로 불리우죠. 타임즈에도 나오고 말입니다. 한 프로그램에서 홍석천 씨는 나와서 한 남성 방청객에게 야, 너 멋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자 그 남성 방청객은 넙죽 인사를 하면서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청중들은 박장대소를 하고 시청자들도 성소수자의 취향을 존중해야 된다는 그러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또한 복면 가면에서 나와서 자신이 사회에서 왕따를 당하고 오해를 받고 있지만 그는 말합니다. 편견을 버리면 노래가 들립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또 방송에서 패널들은 이렇게 하죠. 오빠 멋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마치 외롭지만 정의로운 동성연애자들에 대한 편견을 깨는 그러한 투쟁을 하는 의로운 사람처럼 방송에서는 그려집니다. 이렇게 미디어를 통해서 성소수자들을 질타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은 가해자, 그리고 이러한 핍박에도 묵묵히 하지만 정의롭게 이겨내는 성소수자들은 피해자라는 그러한 프레임을 만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우리 동성연애자들은 편견 속에서 이렇게 외롭고 힘들게 살지만 저희들은 아주 이렇게 착하고 올바라요 라는 식의 프레임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정말 동성애를 반대하면 다 사고가 꽉 막힌 사람들이고 다 틀딱이 들일까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럼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젊은 사람들은 기성세대와는 달리 동성애를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배운 사람이라면 동성애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런 얘기도 하죠. 사회에서는 절대 에이즈와 동성애를 연결하지 마라 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런 편견을 가지는 것은 나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페미니즘의 어머니이자 60년대 페미니즘의 아이콘인 베티 프리데이는 동성애, 즉 레즈비언이즘이 페미니즘에 들어오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1970년도에 동성애 운동이 점점 미국에서 강해지면서 이 레즈비언이즘이 페미니즘 안으로 1970년도에 들어오는 것을 베티 프리데이는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1970년도 미국의 페미니즘은 점점 레즈비언 운동으로 변질되어 가죠. 그리고 그것을 글로리아 스타이넘, 즉 1970년도 미국 페미니즘 운동의 얼굴인 글로리아 스타이넘은 그것을 넙죽 받아들였습니다. 흑인 여성 인권 신장과 함께 레즈비언의 삶은 여성의 삶 중에 하나의 선택이라고 오히려 말하면서 이런 레즈비언이즘이 페미니즘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지했지요. 그래서 제가 어쩌면 페미니즘을 그렇게 싫어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성향락과 탈락 문화에 페미니즘은 바로 입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성적 해방이 된 여성들도 남성들처럼 성을 즐길 수 있어야 된다라고 페미니즘은 말을 하고, 또한 그 와중에서 아기가 생기면 나라가 낙태를 해주는 것도 허용해야 하며 또한 피임약도 나라가 대줘야 한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렇게 서구의 페미니즘의 행진에 가슴을 내놓고 행진을 하는 여성들이 많은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성해방에 충실하겠다는 그러한 제스처라고 볼 수 있는데요. 결국은 지나가는 남성들의 눈요기만 해줬을 뿐이죠. 억눌린 여성들을 위해서 여성들의 인권과 성해방을 시켜주겠다라고 말하는 페미니즘. 극단적인 남염은 결국 여성들끼리 살고 여성들끼리 성관계를 하는 그러한 레즈비언 문화를 탄생시킵니다. 아마 페미니즘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은 메갈리아라는 그러한 한국의 극단 페미니즘 단체의 이름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위키백과에는 메갈리아는 대한민국 남성 혐오 사이트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메갈리아라는 이름은 디스인 사이트 소속의 메르스 갤러리의 이용자들이 노르웨이 여성주의의 소설인 이갈리아의 딸들의 빗대 표현한 것으로 비롯되었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메갈리아는 이갈리아의 마지막 세자를 따와가지고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이갈리아의 딸들의 소설을 쓴 지은이의 이름은 갈드 브랜드버그라는 여성인데요. 여러분들도 충분히 짐작
짐작하실 수 있듯이 그녀는 많은 페미니즘의 책을 쓰면서 레즈비언 운동에 힘써왔습니다. 물론 그녀 자신도 레즈비언이고 같은 작가 출신의 사람과 같이 레즈비언 동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페미니즘과 레즈비언이즘은 정확한 연결고리를 가지고 명확하게 앞으로 갑니다. 레즈비언이즘은 학계에서도 아주 잘 받아들여집니다. 도로시 오스턴이라는 여성이 있는데요. 그 여성은 하버드 교수이자 하버드 교회의 교목을 겸임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종교학과의 교수였는데요. 그녀는 자신이 20년 동안 같은 하버드 대학의 교수와 성 파트너로서 충절을 지키면서 잘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버드 학생들에게 우리 레즈비언들은 이렇게 나쁘지 않아요 라고 PR을 합니다. 그녀가 그렇게 하버드에서 교목 생활을 하면서 교수 생활을 하면서 그런 레즈비언이즘에 대해서 동성애에 대해서 많은 지지를 받고 있을 때 그 기반을 닦으면서 나중에 몇십 년 후에 바로 동성애가 미국에서 합헌이 되는데 아주 큰 기여를 했죠. 레즈비언이즘이 그닥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동성애 사람들도 이렇게 충절을 지키면서 살 수 있구나, 성 파트너로 그것도 나쁘지 않구나 라고 생각할 때쯤에 바로 동성애 연애자들 중에서 게이들이 우르르르 커밍아웃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성 연애자의 중심은 레즈비언에서 다시 게이 중심으로 운동이 전환되게 되죠.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요. 여기서는 4가지의 그룹의 사람들을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레즈비언, 두 번째는 게이, 세 번째는 이성애자 남자, 네 번째는 이성애자 여자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레즈비언을 보면요, 초록색 그래프입니다. 초록색 그래프는 1년 동안 성 파트너의 숫자가 몇 명이었냐라고 묻습니다. 1년 동안 거의 한 명의 성 파트너만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레즈비언은 한 50% 정도 되네요. 그리고 게이 남성은 30%가 조금 안 되고요. 이성애자 남자 같은 경우는 50%를 조금 넘고요. 이성애자 여자 같은 경우에는 70%가 조금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1년 동안에 성 파트너가 4명 이상이 된다라고 말한 비율을 한번 보겠습니다. 레즈비언 같은 경우도 10% 4명 이상 1년 동안 있었다. 그리고 이성애자 남자도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요. 이성애자 여자 같은 경우는 5%가 조금 안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게이 동성연애자는 어떨까요? 여러분들께서 보시다시피 거의 30%가 나는 1년 동안 4명 이상의 성 파트너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4명 이상의 파트너가 게이 남성들이 있었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러면 그 4명 이상의 숫자가 과연 얼마인 것일까요? 지금 보시는 이 기사에서 저희가 그 힌트를 알 수 있습니다. 28% of male homosexuals have over 1,000 lifetime sexual partners. 이렇게 얘기합니다. 28%의 남성 게이 동성연애자들이 자신의 일생 동안 1,000명 이상의 성 파트너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한 43%는 자신의 일생 동안 500명 이상의 성 파트너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기사를 계속 읽어보면요. Do you wonder then why AIDS and other sexual transmitted diseases are rampant among homosexual men? 이 이야기를 들으면 왜 당신이 에이즈와 그리고 다른 성병들이 동성연애자 남자들 사이에서 너무나도 심각한지 그 이유를 알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통계가 동성연애자 게이한테 있는 반면에요. 이성애자 남성, 이성애자 여성들은 그럼 일생 동안 얼마나 많은 성 파트너가 있는 것일까요? 지금 보시는 이 기사에서는요. 2,000명의 이성애자 남자, 이성애자 여자를 놓고 설문을 했습니다. 그 결과에 따르면요. 남성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일생 동안 자신이 성관계를 한 여성이 6명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성들은 7명의 남성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평균인 것이죠. 43%가 되는 게이 남성들이 자신이 일생 동안의 성 파트너가 500명이 된다라는 것과는 아주 첨예하게 비교가 됩니다. 한국에서도 동성연애자 문제가 서서히 올라오고 있지요. 그러면서 한국에서도 에이즈의 숫자가 그 동성연애자의 게이 숫자가 올라가는 것만큼
에이즈의 숫자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 에이즈에 감염되는 환자들의 젊은 남성들이라는 것이 아주 특이한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는 기사에서는요, 국내 에이즈 연령대 낮아진다. 성접촉 감염 10명 중에 9명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한 에이즈 환자가 20세에서 29세가 40% 이상이라고 이 기사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성연애자 게이와 에이즈를 연결하지 말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이렇게 통계에서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항문 섹스는 에이즈뿐만 아니라 다른 성병에도 취약하게 사람을 노출시키게 됩니다. 현실이 이런데도 미디어에서는 홍석준 오빠 너무 멋있어요! 뭐 이렇게 하면서 이러한 동성애를 주류 문화로 가지고 갑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동성애가 합법이 되었고 이제는 게이 초등학교 교장 또한 고등학교에서 게이 클럽들도 있고요. 또한 10대 보그지에서는 학문 섹스라는 것이 나쁘지 않고 오히려 좋은 곳이다. 그리고 권장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기사들까지 쏟아져 나왔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43%는 뭐 그렇게 나쁜 동성애자가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57%는 자기들의 사랑을 아주 지지하고 헌신적인 사랑을 하면서 성적으로도 불란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라고 저한테 따질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반문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만약에 어떠한 물건을 사실 때 그 물건의 품질이 50%만 보장된다면 여러분들은 그 물건을 사시겠습니까? 물론 그 품질이 50%만 보장되는 그 물건을 납품자는, 그 물건을 만든 납품자는 팔고 시장에 내어놓을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 또한 그 물건의 50%가 불량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죄송합니다. 저는 그 물건을 사고 싶지 않습니다. 분량이 50%라고 들었습니다. 저는 그 물건을 사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말을 할 자유와 그리고 그 말을 했을 때 비난받지 않아야 하는 권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동성연애자들은 성소수자라는 이름 하에 무조건 핍박을 받았고 무조건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존중해줘야 한다. 그들은 무조건 잘못할 수 없다라는 식의 생각을 종용하는 미디어의 문화는 저는 아주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결론입니다. 페미니즘의 문을 타고 들어온 레즈비언 문화, 또한 그 레즈비언 문화는 다시 게이 문화로 동성애로 연결이 되면서 사회에 자리 잡게 됩니다. 결국 페미니즘의 문을 타고 들어온 동성애는 사회에서 정치적 금기어인 PC 문화를 만들고 동성애자들은 성소수자로서 절대 핍박받아서도 안 되고 비난받아서도 안 된다는 미디어 몰이에 오히려 일반 사람들이 억압되는 그러한 문화를 창출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알 자유와 그리고 우리의 말할 자유를 억압하는 동성애를 반대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Woman with Strength and Honor 라이언 킨즈의 연아였습니다. 오늘도 좋아요도 구독도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